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이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전파돼 모든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그만큼 국제사회가 감염병의 위험에 이미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코로나19가 세상에 드러난 지 약 3달 만에 벌어진 대유행. 코로나19 확진자가 9,000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또한 전력을 다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유사한 바이러스에 대한 약물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면 그 약물을 이 바이러스에도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모든 거는 병원성을 떨어뜨리는 작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의학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시대.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기술은 어떤 것들일까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바이러스 백신 개발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걸까? 자신의 신체 상태를 의심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도 모를 두려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지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610여 개. 의료기관의 바이러스 오염을 막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선 의심 환자들의 증상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열과 피로, 마른 기침, 인후통, 그리고 설사 등 코로나19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체 채취와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 확진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기술이 바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입니다. RT-PCR이라고도 하는데요. 감염증 의심자의 콧물이나 가래에서 유전 물질을 분리한 후 분리된 핵산에 특정 유전자에만 달라붙는 지표 시약을 넣고 유전자를 증폭시킵니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된 검체라면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가 증폭돼 나타날 텐데요. 이를 확진자의 것과 비교해 일치하면 코로나19 감염 양성으로 판정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특정한 지역을 표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이놈이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1월 3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의 소요 시간은 약 6시간. 기존 검사법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바이러스 감염 진단 시간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 신종바이러스의 진단 기술과 치료제, 그리고 백신을 연구하는 이곳에선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임신 진단 키트처럼 단 몇 분 만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연구진은 지난 2015년 국내에 확산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의 진단 기술을 코로나19에 접목한 겁니다. 5분 안에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체외 진단 기술. 이 속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이들은 신종 바이러스에서만 발현하는 특정 단백질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진은 메르스가 지닌 특정 단백질을 확보한 후 이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개발했고 이 항체를 작은 키트에 고정시켜 놨습니다.
감염자의 검체가 진단 키트에 닿았을 때 고정된 항체는 검체 속 특정 단백질과 만나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는 눈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진단 키트의 원리는 그 임신 진단 테스트기하고 그 원리가 같은데요. 즉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몸속에 HCG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HCG 호르몬을 잡을 수 있는 그 항체가 이 진단 키트에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이 진단 키트에 고정하여서 그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이 흘러갔을 때 그 단백질을 잡을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감염자의 분류와 관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가 지닌 특정 단백질을 추적하고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진단 키트의 기능을 좌우하는 항체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신종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바이러스만을 잡을 수 있는 특정한 단백질 분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단백질 분석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또한 그 신종 바이러스에서 발현하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를 잡을 수 있는 항체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진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만성적 신장, 간, 폐, 심혈관 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은 중증 환자로 분류합니다. 고위험군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 장애와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이 감염증에 특화된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순 포진, 대상 포진, 뭐 에이즈 바이러스, 뭐 호흡기 바이러스 일부 그 외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뭐 간염 일으키는 뭐 B형이나 A형 감염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 감염원이 뭐 수도 없이 많은 거니까. 세상에 알려진 지 약 3달밖에 안 된 코로나19.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먼저 수천 종의 약물을 분석해 그 중에서 표적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해도 약물의 독성이 사람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약효가 있어도 부작용이 동반된다면 약독화 과정을 통해 치료제의 효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죠. 동물 시험과 임상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수년이 걸립니다. 임상 시험이란 인원수별, 환자의 증상별, 그리고 약물의 농도별로 테스트하며 신약의 기능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치료제는 없지만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약물은 그 에이즈 치료약인 칼레트라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 원칙을 발표하며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 치료제죠.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항바이러스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칼레트라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잠재적 치료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칼레트라는 HIV, 즉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입니다. 이 HIV는 자기가 복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역전사 효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절단 효소도 있는데, 이 칼레트라는 단백질 절단 효소를 억제해서 이 단백질 절단 효소가 작용을 못하면 바이러스가 자기를 조립할 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기적으로 이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코로나19의 치료에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 치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핵심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특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존하기 위해 사람 세포에 침투하고 복제하며 증식하는데요. 증식한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감염 증세를 발현하고 또 다른 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선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방출돼야 합니다. 이때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인 핵산을 보호하는 단백질 껍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캡시드라고 하죠. HIV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캡시드 형성 시 사용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처럼 단백질 분해 효소가 억제된 HIV는 캡시드를 형성하지 못해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같은 원리를 가지며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HIV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약물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러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그 약을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치료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약물을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 이를 전문 용어로 약물의 재창출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이 창궐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물 재창출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타겟이 얼마나 유사하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보통은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그 유전체를 보통 염기 서열을 밝히게 됩니다. 그 염기 서열을 알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만드는 단백질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추된 단백질을 기존에 알려진 다른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유사성이 높으면 그 약물이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유사성을 보통 검토를 해서 약물을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신약 재창출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기존에 이미 알려진 약물, 허가받은 약물들을 새롭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되는 또 다른 약물은 렘데시비르입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의 마티아스 괴테 교수팀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도 임상실험 계획을 발표하며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의 유력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학계가 이토록 신속하게 코로나19의 치료제 후보를 선별할 수 있었던 건 렘데시비르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이미 개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 후보로서 사실상 큰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 약물의 효과가 에볼라가 아닌 코로나19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잼데시비어라는 약물은 원래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설계된 그런 약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효소와 유사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능성이 있는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이긴 하지만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아마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겠죠. 그렇다면 렘데시비르는 어떤 원리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답은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인 복제 증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 복제를 위해 염기 분자들을 모아 길게 조립하는데요. 이때 체내에 들어온 렘데시비르는 염기 분자 중 하나로 위장해 잠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렘데시비르의 구조가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염기 분자 가운데 한 가지와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결합된 RNA 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세포 내 바이러스의 증식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이 약의 사용을 고려해보자라고 강력하게 대두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렘데시비르라는 겁니다. 이런 복제를 거쳐나갈 때 한 개씩 한 개씩 붙이면서 하는 건데 이러한 약제들을 집어넣어주면 이 효소가 얘도 그건 줄 알고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얘를 붙이면 그 다음 작업이 스톱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신약 개발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한다면 그 절반의 시간 동안 치료제를 개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서울대학교 정낙신 교수팀은 메르스 치료제 연구를 이어오며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건 RNA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복제와 증식 단계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렘데시비르의 기전과 같은 위장 잠입의 원리가 깃들어 있죠. 변형 핵산 구조인데요. 그 변형 핵산 구조는 이제 우리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3인산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3인산화가 된 물질은 이제 바이러스가 필요로 하는 바이러스 중합 효소라고 반응을 해서 그 바이러스의 RNA로 끼어 들어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의 복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RNA 증식을 억제를 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복제에 교란을 일으키는 치료 물질의 위장 기술. 바이러스 증식 억제 원인과 해당 물질을 찾았다면 다음은 이 합성 신약에서 독소를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불소를 도입했는데요. 치료 물질의 성질과 기능을 조율하기 위해선 약물의 설계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수많은 재료 중 가장 독성이 없고 약효를 유지한 상태가 바로 불소의 조합이었던 것이죠. 불소를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면요. 수소하고 불소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의외로 불소가 수소가 갖고 있지 않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불소를 약물에 도입하면은 지용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용성이 큰다는 얘기를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사적으로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는 똑같은데 불소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커요. 전자를 당겨주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불소가 H가 불소로 바뀌게 되면 전자 밀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타겟 효소하고 결합할 때 그 정적이적 인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효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효는 크고 독성이 없으며 바이러스의 증식을 완벽히 차단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 연구 현장에 서 있는 이들에게 있어 최종적인 미션일 것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 속에서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는 분명 값지게 사용될 텐데요. 바이러스의 복제 증식에 필요한 물질로 감쪽같이 위장하는 연구진의 변형 핵산제 개발 기술은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 치료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굉장히 간단해요.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 딱 두 가지뿐이 없는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RNA 바이러스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스, 에볼라 이런 게 나오면서 RNA 바이러스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나오는 바이러스는 아마 RNA 바이러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술과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바이러스의 위세와 그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이며 그동안 구축해온 의과학 기술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지금도 코로나19 치료제가 사람들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변이를 거듭하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누가 더 빨리 강력한 무기를 갖추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날 텐데요. 우리에겐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면역 기능을 이용한 백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역사에 길이 남을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소의 전염병인 우두에 감염된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에 착안해 진행된 실험이었는데요. 제너는 한 소년에게 우두 바이러스를 접종해 우두를 앓게 한 후 천연두 바이러스를 접종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소년에게서는 천연두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죠. 우두 바이러스를 활용해 천연두를 예방하는 우두법. 사람에게 면역을 심어주는 백신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보통 최초의 백신이라고 하면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한 백신을 보통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5년, 6년에 일어난 그 백신 접종을 보통 최초의 백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백신 접종은 그 지석영이라는 분이 종두법이라는 걸 들여와서 1880년대 최초로 접종한 게 아마도 최초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한 예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이자 국어학자인 지석영을 통해 바이러스 정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종두 귀감이라는 책을 접하고 우두법에 관심을 두게 된 지석영은 1879년 부산 재생병원에서 우두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을 돌며 조선의 천연두 창고를 막기 위해 힘썼는데요. 1885년에 발간한 우두 신설에는 그의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감염 질환을 예방해서 인류 역사상 사람의 목숨을 가장 많이 구제한 의료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염제를 앓잖아요. 근데 유행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균에 대한 소위 말하면 그 면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 같은 균이 들어오면은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방어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능동 면역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능동 면역을 활용한 것이 백신이에요. 예.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 백신이란 특정 질병이나 병원체에 대해 후천성 면역을 심어주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에 들어가는 약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결핵, 홍역, 수두 등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속하는데요. 어린이들은 보건소 그리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총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면역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면역체계는 모든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하죠. 계절마다 유행하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가 매년 9월, 10월이 되면 사회,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도 고령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독감 백신을 맞도록 접종하도록 강하게 권유를 해주죠. 60%, 70% 정도의 효과만 있어줘도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수준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한 사회나 혹은 전 세계의 훼손, 데미지를 줄여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체 면역체계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면 표피세포에서 산성물질, 병원균 분해효소 등을 분비해 초도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을 뚫고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면 백혈구 속 면역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면역세포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데요. 먼저 대식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먹어치웁니다. 이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발열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자연 살해세포라 불리는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데요. 여기까지를 1차 면역 반응 또는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만약 1차 면역 반응이 실패로 돌아가면 면역 체계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T세포 중 일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일부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반응한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항체는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요. B세포는 이 바이러스를 기억해 두었다가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죠. 이를 2차 면역 반응 또는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NK 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선천 면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몸에 이제 충분히 있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염이 되죠. 그 감염된 세포를 알아내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셀은 보통 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CD8을 가진 T셀이 킬러 T셀이 되는데 이 킬러 T셀들은 마찬가지로 감염이 돼 있는 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에서 중요한 세포는 선천 면역에서는 NK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응 면역에서는 킬러 T셀이 되겠죠. 백신은 인체의 2차 면역 반응 원리를 적용해 만들어진 의약품입니다. 독성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만든 항원으로 후천적 면역 체계를 형성하죠. 쉽게 말해 백신은 가짜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함으로써 면역 체계의 형성을 돕고 진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치료제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백신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백신은 일반적으로 요즘 가끔 나오는 치료용 백신도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99%의 백신의 개념은 예방의 개념입니다. 예방이란 현재 어떠한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면역적 기억을 만들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에게 이 특별한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학적 기억을 주고자 하니까 접종이라는 단계를 넣게 되는데, 이 접종하려는 물질들은 바이러스이거나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물질이거나, 그리고 이러한 물질 외에도 이러한 바이러스 내지는 바이러스 물질과 같은 항원들이 면역학적 기억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강제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작용 기전을 밝혀야 하고요. 항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항원을 찾아내 대량으로 생산해내야죠.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한데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기 때문에 유정란 혹은 동물 세포 내에서 배양해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만 정제낸 후 항원을 분리하고 바이러스에 맞는 원액을 배합해야 하죠. 하지만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서 모든 백신이 상용화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의 대량 생산과 판매에 앞서 의약품의 약효와 안정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이라는 산이 남아있죠.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3상까지 진행됩니다. 제1상은 신약의 부작용을 규명하고 안전한 범위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해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제2상에서는 신약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증명하고 적정 투여량 등을 결정합니다. 제3상은 신약의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신약의 투여량, 효과, 안전성 등을 비교 평가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전성, 그다음에 독성이 없다는 걸 다 이제 규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또 그다음에 동물 실험 같은 생체 실험에서 이 효과와 안전성을 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이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어지면은 이제 대규모 3상 연구라는 걸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보통 최하 8년에서 최고 15년까지 걸리고 비용이 소위 말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고 기술적인 게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산학연구와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국공립연구소, 의과대학 등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긴급 연구 과제를 공모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과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선별 등 백신 후보 물질을 신속히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최근 백신 연구에 한창인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팀은 코로나19의 항원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항원은 항체의 형성을 유도하는 물질로
항원 생산은 백신 개발의 가장 핵심 단계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세포 배양법을 활용한 항원의 생산으로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지금 상업화되어 있는 백신은 결국은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같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세포 배양에 의해서 배양을 한 후에 바이러스만을 순수를 정제를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는 살아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포르말린을 이렇게 약하게 치면은 정제된 바이러스가 완전 사멸하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동물에게 접종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는 단백질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로서는 상당히 이 바이러스를 좀 병원성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보. 다시 말하면 코로 뿌리는 걸 한번 개발해보자. 항원 생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불활성화라고 하는데요. 항원이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끔 정제된 바이러스, 즉 항원의 독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항원의 독성을 없애기 위해 소독제,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 용액을 사용하는데요. 연구진은 항원과 혼합시킨 포르말린을 제거하는 방법을 거쳐 독성이 없는 항원을 생산해냈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는 게 사독 백신이기 때문에 사독은 독성이 없는 백신이라는 거거든요. 즉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만드는 백신이라서 포르말린을 이용해가지고 바이러스 병원성을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원을 분리했다고 해서 항원 생산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원의 독성 테스트가 필요하고 목표한 항원을 생산한 것인지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약품의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임상 시험도 예정돼 있죠. 생산한 항원이 백신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테스트하는 건데요. 현재 병원성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허가된 시설에서만 배양이 가능한 상황. 연구진의 독성을 없앤 항원 생산으로 인해 백신의 대량 생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험실에서 백신 공장 스케일로 그 공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것을 항원성을 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위험하니까 일반 공장에서는 못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병원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일반 백신 공장에서 생산하더라도 관련 사람들이 감염돼서 사망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 그래서 그 기준은 제 생각에는 동물 모델을 해서 백신 했을 때에 전혀 체중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그 수준의 병원성이 떨어진 상태의 백신 생산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게 관건이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수단 백신. 인류를 향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잦아진 지금 백신의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코로나19의 경우 지역에 토착화돼 수시로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더불어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유행할 거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의 항원 생산 연구는 백신의 개발, 더 나아가 공공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열쇠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되면 올 가을이 이제 좀 세컨드 웨이브라서 큰 파도를 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걸 대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거든요. 또 어차피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좋은데 그럴 성질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은 인류의 대재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학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감염병을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빠르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개발한 기술과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상용화라는 벽 앞에 오랜 시간을 지체한 나머지 그 효용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질병의 소멸과 함께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창궐된 지금 바이러스들이 뭐 지카다, 에볼라다, 메르스다, 변종 뭐 조류독감이다 수도 없이 만났잖아요. 사스까지. 현재까지 수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상용화된 백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그 백신의 성공률과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사스가 2002년도, 3년도에 걸쳐서 창궐이 됐는데 백신 개발을 중단했어요. 왜? 똑같은 게 안 생기니까. 의미가 없죠. 그 많은 비용들을 사는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창궐 그 어떤 그 바이러스 감염에 백신을 갖다가 초기에 한다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치료제 개발 성공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상용화되기 전까진 임상시험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죠. 의약품은 결국 시장의 논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제의 상용화에 앞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도 멈추게 될 텐데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 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치료제와 백신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온전히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다면 머지않아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 정보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이 좋아서 지나갈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만이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백신이나 치료제를 생산해 놓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과학 기술을 앞세워 수많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온 인류. 하지만 또다시 바이러스와의 고된 사투가 시작됐는데요. 공공보건을 되찾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모였을 때 우리는 분명 바이러스의 정복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지 82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숫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빼앗긴 평온한 일상. 이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극복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다큐 S 프라임에서 짚어봅니다.